가을밤 하늘의 몽골 초원. 끝없는 어둠을 가르고 수천 개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위로 울려 퍼진 노래 한 소절.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한국어였습니다. 그 노래를 따라 불렀던 건 몽골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막으려던 중국과 러시아는 도리어 그 목소리에 눌려 침묵했습니다. 총도 전쟁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글 그리고 신뢰. 그날 밤 초원 위에서 울려 퍼진 건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세계는 묻습니다. 그 노래를 가르친 나라는 정말 대한민국입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이 뭘 했다는 겁니까? 해밀턴 박사는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3시 런던 서재의 냉기 속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그래프를 바라봤죠. 몽골의 모든 지표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아니고 원조도 아니었습니다. 대체 뭘 한 겁니까? 저는 에드워드 해밀턴입니다. 30년간 제국의 흥망성쇠를 연구해온 역사학자죠. 로마가 무너진 이유를 알고 대영 제국이 쇠락한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냉철함이 제 무기였죠. 신뢰니 평안히 하는 말들을 저는 낭만이라 비웃어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니터 속 데이터가 제 이론을 조롱하고 있었죠. 몽골 청년 실업률 4년 전엔 60%였습니다. 지금은 15%로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대외 투자 유치액은 12배로 뛰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는 80만 명을 돌파했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청년 직업훈련센터,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시스템. 모든 사업에 한국이란 이름이 박혀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통적인 원조 모델이 아니었어요. 자금을 퍼붓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도 아니었죠. 보고서엔 이런 문구가 반복됐습니다. 몽골 청년들이 스스로 설계했다. 현지인 주도로 운영된다. 동등한 파트너십.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30년간 봐온 제국들은 달랐죠. 그들은 종속을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을 심었고 의존을 강요했죠. 그게 제국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중동까지 강대국들의 원조 현장을 50곳도 넘게 돌아다녔습니다.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죠. 원조가 끝나면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현지인들은 의존적이 됐고 자립심은 사라졌어요. 그게 제가 본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창밖은 여전히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식어버린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래프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몽골의 전통 파트너는 북쪽의 거대한 나라 중국이었습니다. 78%의 무역 의존도 절대적인 영향력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수치가 52%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한국과의 교역은 3%에서 23%로 치솟았죠. 저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몽골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어요. 가장 신뢰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응답 결과가 충격적이었죠. 1위가 한국이었습니다. 67%의 압도적인 지지율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닙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지정학적 지각 변동이었죠. 힘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이나 협박이 아니었어요.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까? 책상 위엔 제가 3년 전 쓴 논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구조적 한계와 종속의 불가피성. 제 결론은 명확했죠. 몽골 같은 나라는 강대국 없이 생존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논문이 틀렸다는 겁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서재를 천천히 걸었죠. 벽면 가득한 책들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투키디데스, 마키아벨리, 키신저. 그들 모두 힘의 논리를 말했죠. 신뢰는 약자의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청년들이 웃고 있었어요. 보고서 속 사진들을 보니 그들 눈빛엔 체념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죠.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한 청년은 태블릿을 들고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고 다른 청년은 한국인 엔지니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동등한 관계였어요.
시혜가 아니었죠. 확인해야겠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됐죠. 숫자만으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봐야 했어요. 그 초원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30년간 쌓아온 제 학문적 토대가 무너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겁니다. 창밖에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죠. 항공권 예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울란바토르행 티켓을 검색했어요. 30년간 책상 앞에서 제국을 분석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죠. 제 이론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순 없었어요. 내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티켓 구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이었죠. 그 순간 묘한 떨림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였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겁니다. 울란바토르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추위였습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하지만 곧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공항 밖 거리가 뜨겁게 살아있었어요. 한글 간판이었습니다. 카페 서울, 부산 식당, 한국어 학원. 거리 곳곳에 한글이 박혀 있었죠. 저는 멍하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수십 개 나라를 다녔어요. 강대국의 흔적은 언제나 군사기지나 대사관 같은 권력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카페였고 학원이었고 식당이었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일상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카페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죠. 유리창 너머로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20대로 보이는 몽골 청년 7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국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함께 노랫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죠. 발음이 완벽했어요. 가사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저를 봤습니다. 영어로 물었죠.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영국에서 왔습니다. 런던에서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런던이요. 저희 팀장님이 거기서 공부하셨대요. 한국 회사 팀장님이요. 저는 그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허락도 구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환영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말입니다. 한국 노래를 왜 부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죠. 좋으니까요. 가사가 우리 마음 같아요.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청년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한국 회사에서 일해요.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말한 태양광 발전소, 제가 런던에서 본 바로 그 프로젝트였죠. 거기서 뭘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설계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르쳐줬어요. 처음엔 보조였는데 지금은 제가 직접 도면을 그립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보조가 아니라 설계자였어요. 시혜를 받는 게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였던 겁니다. 한국이 특별합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년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말했죠. 특별하죠. 그들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요. 가르쳐주지만 무시하지 않아요. 도와주지만 종속시키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달랐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 청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릴 가르쳤어요. 하지만 우리가 결정하게 두지 않았죠. 그들은 도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독립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30년간 제가 목격한 제국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도우면서 묶어놨습니다. 주면서 빼앗았어요. 우린 한국과 함께할 거예요. 여학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믿어줘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린 정말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이 없었어요. 두려움도 없었죠. 오직 희망만 있었습니다.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강렬한 의지였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씩 켜졌죠. 한글 간판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전통적인 제국은 두려움을 전파합니다. 힘으로 굴복시키고 원조로 종속시키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평등을 심고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이건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니었어요. 진심의 힘이었죠. 한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몽골을 믿어줬습니다. 그 믿음이 청년들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나라를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던 국제관계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죠. 힘의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여기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어요. 냉철했던 역사학자의 심장에 인간적인 호기심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내일은 뭘 볼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기적을 더 보고 싶었어요. 더 이상 의심하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증언하고 싶은 목격자가 되어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죠. 끝없는 초원이 펼쳐졌어요. 바람이 거셌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건 기적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인력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었죠. 그중 80%가 몽골인이었습니다. 한국인은 고작 20%였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본 다른 나라의 원조 프로젝트는 달랐죠. 선진국 인력이 90%였고 현지인은 단순 노동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대였어요. 한 몽골 청년이 태블릿을 들고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한국인 엔지니어가 조언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관계가 이상했어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대화였어요. 이 부분 각도를 5도 더 틀면 어떨까요? 몽골 청년이 물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효율이 3% 더 오를 겁니다. 동등한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현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 공정표가 붙어 있었어요. 놀라운 숫자들이 적혀 있었죠. 1단계 완료율 98%, 2단계 진행률 67%, 예정보다 2주 앞서 진행 중. 제가 런던에서 분석했던 몽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4년 전 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몽골의 기술 자립도 0%, 외부 의존도 78%, 자체 프로젝트 완수 능력 없음. 그런데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한 여성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윤입니다. 이 프로젝트 총괄 엔지니어예요.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에드워드 해밀턴입니다. 런던에서 왔어요. 이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지윤은 웃었습니다. 연구요? 뭘 연구하시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몽골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습니까? 한지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초원 위에서 몽골 청년들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었죠. 박사님, 전기가 뭔지 아세요? 전기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전기는 흐름입니다. 한지윤이 말했죠. 막으면 멈추고 열어주면 흐릅니다. 마음도 똑같아요. 믿음을 막으면 멈추고 열어주면 흐릅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우린 기술만 준 게 아니에요. 한지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믿음을 줬죠. 당신들도 할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해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한지윤이 고개를 저었죠. 우린 함께 했어요. 가르치고 떠난 게 아니라 옆에서 계속 지켰습니다. 실패하면 같이 분석했고 성공하면 같이 기뻐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었어요. 관계의 이전이었죠. 밖으로 나가보시겠어요? 한지윤이 제안했습니다. 초원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거셌지만 햇살은 따뜻했어요. 한 몽골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20대 중반쯤 보였죠. 이분은 바트입니다. 한지윤이 소개했어요.
이 프로젝트 최연소 팀장이에요. 팀장입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바트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27살입니다. 3년 전엔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분들이 저를 훈련시켜줬습니다. 이제 저는 35명을 이끌고 있어요. 35명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다 몽골 사람들이에요. 바트가 웃었죠. 우린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이 믿어줬거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30년간 쌓아온 이론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숫자로 세상을 분석했습니다. 의존도, 성장률, 투자 규모. 차갑고 명확한 지표들이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27살 청년의 눈빛에 담긴 자신감, 한지훈 엔지니어의 따뜻한 믿음, 초원 위에서 땀 흘리는 몽골 노동자들의 열정. 이건 경제학이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78%의 의존도는 숫자일 뿐이었죠. 진짜 중요한 건 0%였던 희망이 지금 100%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쓴 모든 논문이 거기 있었어요. 구조적 한계, 종속의 불가피성, 의존의 필연성.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일지를 쓰기 시작했죠.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문제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제 30년을 뒤집었어요. 저는 마침내 깨달았죠. 신뢰는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몽골 전역을 돌아다녔죠. 태양광 발전소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센터,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농업기술센터까지 모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인들은 가르치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원하지만 종속시키지 않았죠. 그들은 언제나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어요. 몽골인들이 앞에 나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한국 외교부 출신의 박정우 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몽골 마이너스 한국 협력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였죠. 울란바토르의 한 조용한 식당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박 과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다른 강대국들과 한국은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해밀턴 박사님, 저는 20년간 국제협력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일했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일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전통적인 원조가 뭔지 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줍니다. 하지만 선택권은 주지 않죠. 이걸 지어라, 저걸 만들어라, 우리 방식대로 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원조가 끝나면 모든 게 멈춰버려요. 왜 그럴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받기만 했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도 없고 애착도 없죠. 결국 다 무너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30년간 목격한 바로 그 현실이었죠. 우리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박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린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손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함께 도울 뿐이죠. 선택은 그들이 합니다. 결정도 그들이 내려요. 우린 그저 옆에서 조언할 뿐입니다.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정우가 웃었습니다. 박사님이 직접 보셨잖아요. 바트 팀장, 그 청년 기억하시죠? 3년 전엔 실업자였습니다. 지금은 35명을 이끄는 리더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성장한 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었어요. 제가 알던 국제관계 이론에는 없었던 제3의 길이었습니다. 박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냥 한국 기업들이 다 해버리면 더 빠르지 않습니까? 박정우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빠르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떠나면 다 무너집니다. 우린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린 몽골이 스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태양광 발전소 현장에 갔습니다. 이번엔 회의 현장을 참관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 5명과 몽골인 엔지니어 1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건 몽골인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죠. 그는 스크린에 설계도를 띄우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50개의 패널을 추가 설치할 겁니다. 동쪽 구역이 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한국인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바람 방향은 고려했습니까? 몽골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시뮬레이션 돌렸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그럼 진행하십시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승인이었죠. 동등한 관계에서 나오는 존중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인 엔지니어 1명을 붙잡았습니다. 당신들은 왜 직접 결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우리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들이 결정해야 그들의 프로젝트가 되죠. 우리가 떠나도 이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들이니까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30년간 제가 본 세계는 명확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원조는 종속을 낳고 힘이 질서를 만든다는 냉혹한 현실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기술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전파하고 있었어요. 명령이 아니라 신뢰, 지배가 아니라 동반, 종속이 아니라 자립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신뢰는 한국가를 재건하고 국제 정치를 재정의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힘이다. 처음으로 저는 신뢰라는 단어의 무게를 절감했습니다. 그것은 낭만이 아니었어요. 총보다 돈보다 권력보다 강한 힘이었습니다. 3주 후,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국제정치 포럼에 초청받았죠. 유럽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교수들, 외교관들, 싱크탱크 연구원들이 참석했어요. 제 발표 주제는 몽골의 기적, 신뢰 기반 협력 모델이었습니다. 강단에 섰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죠. 그들은 저처럼 냉철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신뢰니 평안이 하는 말을 비웃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몽골에서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군사력도 막대한 자본도 없이 한국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 노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옥스퍼드 출신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였죠. 해밀턴 박사, 당신이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신뢰로 국제관계를 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낭만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냉혹한 국제관계를 논할 자격이 없어요.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이 답답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저는 힘의 논리만을 믿었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몽골 청년 실업률 4년 전 60%에서 현재 15%로 감소했습니다.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한국어 학습자 수 4년 전 3만 명에서 현재 8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청중석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대외 투자 유치액 4년 전 2억 달러에서 현재 24억 달러로 12배 증가했습니다. 몽골 청년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가장 신뢰하는 국가 1위는 한국이었습니다. 67%의 압도적인 지지율이었죠. 그래프가 하나씩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상승 곡선이 가파르게 치솟았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이게 낭만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이야기입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경제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해밀턴 박사,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한국의 원조가 끝나면 다 무너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원조가 아닙니다. 한국은 기술을 주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몽골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다른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현장 사진이었죠.
이 프로젝트의 인력 구성을 보십시오. 80%가 몽골인입니다. 한국인은 20%에 불과해요.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몽골인들입니다. 누가 설계하고 있습니까? 몽골인들입니다. 저는 바트 팀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 청년은 27살입니다. 3년 전엔 실업자였어요. 지금은 35명을 이끄는 팀장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안 만들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성장한 겁니다. 제 목소리가 강단을 울렸습니다. 여러분은 힘만 믿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영향력만 이야기하죠. 하지만 진짜 힘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진짜 힘은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종속시키는 게 아니라 자립시키는 거예요. 한 외교관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한국이 성인군자라도 됩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현명한 겁니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종속된 파트너는 언젠가 배신하지만 자립한 파트너는 영원히 함께한다는 걸 말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하나 들렸습니다. 그리고 둘, 셋, 점점 늘어났죠.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한 정치학자가 일어섰습니다. 해밀턴 박사, 당신은 변했습니다. 냉철한 분석가에서 감상적인 선정가가 됐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네, 저는 변했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감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한 세대가 스스로 꿈을 선택하고 일어선 현실이에요.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혁명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몽골 초원에 펼쳐진 태양광 패널 500개의 장엄한 사진이었어요. 황금빛 햇살이 패널에 반사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건 그냥 전기가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30년간 어둠 속에 살던 마을에 빛이 들어온 겁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몽골 청년들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석하지 않습니다. 이제 증언합니다. 작은 나라의 진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여전히 의심의 눈빛을 보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눈빛, 그들의 희망, 그들의 변화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몽골 초원의 별빛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나라의 진심이 제 오만한 세계관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꺼이 무너졌어요. 런던 포럼이 끝나고 2주 후 저는 다시 몽골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태양광 발전소의 최종 가동식이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건설 끝에 드디어 완공된 겁니다. 새벽 4시에 울란바토르를 출발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끝없는 초원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도 뭔가 보였습니다. 500개의 거대한 태양광 패널이었습니다. 각각 높이 15m, 폭 8m의 거대한 구조물이었죠. 그것들이 초원을 가득 메우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에서 온 거인들 같았어요. 저는 숨을 멎었습니다. 현장에는 이미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몽골 주민들이었죠.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용히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지훈 엔지니어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오셨네요. 곧 시작됩니다. 언제 가동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해가 뜰 때입니다. 한지훈이 동쪽을 가리켰죠. 첫 햇살이 패널에 닿는 순간 시스템이 작동할 겁니다. 6개월을 준비했어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몽골 청년들이 곳곳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바트 팀장도 보였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다른 팀원들과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한 노인이 제 옆에 섰습니다. 70대로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가 몽골어로 뭔가 말했죠.
통역사가 제게 전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사셨대요. 밤에는 항상 어둠이었답니다. 촛불과 등유 램프로 살았다고 하시네요. 오늘 처음으로 진짜 빛을 보신다고 합니다.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푸른 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죠. 사람들이 숨죽이며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지윤이 중앙 제어 시스템 앞에 섰습니다. 바트 팀장이 그 옆에 섰죠.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지윤이 말했어요. 바트, 내가 눌러. 바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네. 한지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내 프로젝트야. 내가 마무리해. 바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어판 앞으로 다가갔죠. 빨간 버튼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첫 햇살이 지평선을 넘어 솟아올랐습니다. 황금빛 빗줄기가 초원을 가로질러 태양광 패널에 닿았죠. 바트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갑자기 웅하는 소리와 함께 시스템이 깨어났습니다. 500개의 패널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전선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빛이 터졌습니다. 초원 곳곳에 설치된 가로등 200개가 일제히 켜졌습니다. 마을 중앙광장의 대형 조명탑이 환하게 빛났죠. 학교 건물, 병원 건물, 주민센터, 모든 건물에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초원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태양광 패널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마치 거대한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그 빛이 모여 하나의 강물처럼 흘러갔죠.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문명의 탄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랬어요. 30년간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빛이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기가 아니었어요. 희망의 탄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쳐나가며 소리쳤죠. 불이야. 불이 켜졌어. 노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이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쏟았어요. 바트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지윤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죠. 잘했어. 내가 해냈어. 바트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아니. 한지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너희 몽골 사람들이 만든 거야.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문명을 건설하는 벽돌일 뿐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그 문명에 생명을 불어넣는 전류예요. 한국이 준 건 태양광 패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죠.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천천히 패널 사이를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초원에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한 어린 여자아이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였어요. 그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통역사가 전해줬죠. 할아버지, 우리 마을에도 이제 낮이 생겼어요.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제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저는 30년간 제국의 흥망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의 영광, 대영 제국의 위엄, 수많은 강대국들의 이야기를 썼죠. 하지만 그 어떤 이야기도 이 순간만큼 웅장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제국은 땅을 넓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거였어요. 진짜 힘은 지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으켜 세우는 거였죠.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분석가를 넘어 증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원 위로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들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말입니다. 6개월 후,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UN 본부였죠. 국제개발협력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500명이 넘는 대표들이 참석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모든 강대국의 외교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국제 질서를 지배해온 사람들이었죠. 원조와 영향력으로 세상을 움직여온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날 한국 대표로 박정우 과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저는 3층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박정우는 작은 체구였습니다. 거대한 연단 앞에 선이 더욱 작아 보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박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과 몽골의 협력 사례를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한서방 외교관이 동료에게 속삭이는 게 들렸어요. 또 성공 사례 자랑이군. 지겹지도 않나. 하지만 박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년 전 몽골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청년 실업률 60%, 에너지 자립도 거의 0%, 미래에 대한 희망도 0%였습니다. 전형적인 취약 국가였죠.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참담한 수치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박정우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청년 실업률 15%, 재생에너지 자립도 4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80만 명의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곡선이었죠. 회의장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냈을까요? 박정우가 물었습니다. 군사기지를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막대한 차관을 제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우리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한 강대국 대표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박정우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몽골 청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도 그들이 계속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원하되 종속시키지 않았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몽골 초원의 태양광 발전소였어요. 500개의 패널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웃고 있는 몽골 청년들의 모습이 보였죠.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80%는 몽골인들이 수행했습니다. 박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설계도 그들이 그렸고 건설도 그들이 했으며 운영도 그들이 합니다. 우리는 그저 옆에서 함께했을 뿐입니다. 한 유럽 외교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한국이 뭘 얻었습니까? 경제적 이익은요? 정치적 영향력은요? 박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죠. 영원히 함께할 친구를 얻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힘으로 강요할 수 없는 진짜 관계를 만들었어요. 그는 연단을 내려와 회의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힘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힘이 뭡니까? 상대를 무릎 꿇리는 게 힘입니까? 아닙니다.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게 진짜 힘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신뢰는 외교의 사치가 아닙니다. 박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존입니다. 종속된 파트너는 언젠가 떠나갑니다. 하지만 자립한 파트너는 영원히 함께하죠. 이게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그는 연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어요. 5초, 10초, 15초.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정적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거든요. 20초, 21초, 22초. 마침내 23초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외교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다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500명 전체가 기립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죠. 그 소리는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어요. 기존 세계 질서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손도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냉소로 점철됐던 제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총이나 돈보다 강한 게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작은 나라의 진정성이 세계 최고의 권력자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정우는 연단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감격의 순간이었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23초의 침묵, 그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힘이 아닌 신뢰로, 지배가 아닌 동반으로, 종속이 아닌 자립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명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박정우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박 과장님. 제가 불렀습니다. 그가 돌아봤습니다. 해밀턴 박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게 진실을 보여줘서 말입니다. 박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이 증언해 주셔서 제가 고맙습니다. 세상은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네바의 하늘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네바 회의가 끝나고 한개월 후, 저는 다시 몽골에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연구자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로 왔어요. 울란바토르 시내의 한 카페에서 바트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100명 규모의 재생에너지 회사 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불과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박사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트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번엔 풍력 발전소예요. 북부 지역에 50기를 세울 겁니다. 저희 회사가 단독으로 설계하고 건설합니다. 한국의 도움 없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자문은 받죠. 바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주도는 우리가 합니다. 이제 우린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릴 믿어줬으니까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년 전 실업자였던 청년이 이제 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트와 함께 도시 외곽으로 차를 몰았어요. 그가 특별한 곳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울란바토르 전체가 한눈에 보였죠. 저 멀리 태양광 발전소의 패널들이 석양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바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미래가요. 저는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곳곳에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3년 전엔 없던 빛들이었습니다.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깨끗한 에너지였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바트는 먼저 떠났고 저는 혼자 언덕에 남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밤하늘은 런던과 달랐습니다. 수천 개, 아니 수만 개의 별들이 경건하게 빛나고 있었죠. 마치 우주 전체가 이 땅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별빛 아래 서서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서재에서 시작된 여행이었습니다. 의심과 냉소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죠. 숫자가 아닌 사람을 보게 됐고 이론이 아닌 현실을 느끼게 됐습니다. 30년간 제국의 흥망을 기록했습니다. 로마, 몽골 제국, 대영 제국, 그 모든 거대한 권력의 역사를 썼죠. 그들은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검으로, 총으로, 돈으로 세상을 굴복시켰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만들고 있는 건 제국이 아니었어요. 관계였습니다. 종속이 아니라 자립을,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심고 있었죠. 저는 그것을 이제 뭐라 부를지 알았습니다. 신뢰의 제국. 힘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배가 아니라 동반으로, 총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밤하늘 저편에서 빛나는 점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위성이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K 위성이었습니다. 한국의 통신위성이었죠. 그 위성이 하늘을 지나가며 궤적을 그렸습니다. 빛의 선이 별들 사이를 가로질렀어요. 그리고 그 궤적이 천천히 변하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두 글자가 밤하늘에 새겨졌습니다. 사랑. 저는 숨을 멎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계획한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 메시지였습니다. 사랑. 그것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 몽골을 사랑했고 몽골 청년들이 꿈을 사랑했으며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냈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초원의 풀 위에 앉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냉소가 무너졌습니다. 힘의 논리로 점철됐던 제 세계관이 산산조각 났죠. 하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무너져서 다행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분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별들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제 증언합니다. 작은 나라의 진심이 세상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로마도 몽골 제국도 대영 제국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힘으로 세운 제국은 언젠가 무너지죠. 하지만 신뢰로 세운 관계는 영원합니다. 이게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초원의 풀들이 일제히 흔들렸어요. 마치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불빛들을 다시 바라봤죠. 그 빛 하나하나가 희망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역사는 왕의 이름이나 전쟁의 승패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한 청년이 꿈을 발견하고 한 마을에 빛이 들어오고 한 나라가 스스로 일어서는 순간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쓸 마지막 책의 주제가 될 겁니다. 신뢰의 제국.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배가 아니라 존중으로, 총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도시로 향했어요. 뒤돌아보니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변한다. 진심으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냉철했던 역사학자 에드워드 해밀턴은 이제 없었어요. 대신 희망을 증언하는 목격자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초원의 바람이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도 제 마음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